아니 나 순간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 그 노래 때문에 잘린 거거든요. 누가 신고한 건가? 누가 신고한 거야? 아니면 알아서 AI가 잡아낸 거야? 몰라.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나는 무서워. 그죠? 아니 스웨덴은 괜찮고 왜 재밌네. 그죠? 와, 나 무섭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장난입니다. 아무튼 순간 무서웠어요. 막 누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봐봐. 뒤에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없어. 없다고. 야,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노래가 걸려. 릴로 말즈 노래 들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순간 무서운 얘기 해줄까 했는데 이 음악이 무섭게 느껴졌어. 순간. 그죠? 무서운 얘기 제가 아는 것보다는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거. 지식인 무서운 얘기 쳐봤는데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바지 지를 만큼 무서운 이야기. 갑니다. 노래 음산한 걸로 바꿉니다. 괜찮아요? 이거 지금 너무 발랄하죠? 하지 마요. 작가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알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데요. 잠깐만요. 어느 여름밤 A와 B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A가 말했다. 귀신은 거꾸로 행동한대. 어떻게? 배고파서 죽겠네.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요 앞에 맛집 있다던데. 거기 가자. A와 B는 곧장 삼겹살집으로 이동했다. 문을 여는 순간 기괴한 모습이 보였다. 바로 사람들이 밥에 고기와 쌈을 싸먹는 모습이었다. B가 말했다. 헐, 나 저런 거 처음 봐. 너는 봤어?
아니, 진짜 신기하다. 신기한데 우리 사진 찍을까? 하나 둘 셋 치즈. 찰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다. 왜 안 나오지? 카메라에는 A의 모습이 없었다. 와, 신기하다. A가 박수를 쳤다. 손등으로. 뭐 별로 안 무서운데? 약간 초딩 거네. 귀엽지, 이 정도는. 짤이 더 무서워 이건. 인형 진짜 씨. 너무 떨려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 찾고 있어요. 이건 진짜 다 안 무서워요. 찾고 있는데. 그래서 말해주고 싶지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다행 메시지. 한 소녀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망가지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앞으로 갔다가 후진을 해서 다시 그 소녀를 치워버렸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한 후 사라져버렸죠. 그때 소녀는 다잉 메시지, 죽을 때 남기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려고 자신의 피로 뜻을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 안에 X 표시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소녀가 남긴 이 메시지의 뜻을 알기 위해 테마사, 보살 등을 불렀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소녀의 부모님은 그 그림을 들고 한 무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그림을 보자마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놀란 소녀의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어찌 무당을 진정시킨 소녀의 부모님은 무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그림의 뜻이 뭡니까? 큰 동그라미는 자동차의 안쪽을 뜻하고 작은 동그라미는 사람을 뜻하고 그 안에 X 표시는 없다를 뜻합니다. 그 뜻을 해석해보자면 차 안에 사람이 없어요 라는 뜻이지요. 음악 좀 꺼주세요. 왜요? 음악 괜찮잖아. 나쁘지 않잖아 이 음악. 아 너무 길어 씨. 약간 초딩들이 쓰네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무섭지가 않아. 아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내가 봤을 때는 백설공주 진짜 이야기 이게 훨씬 더 소름 돋는다. 거울 보고 비친 얼굴에 놀람. 자, 백설공주. 여러분, 옆에 귀신이 있다고 해도 저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저는 꽤나 광심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만. 캔들 뒤 창문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인다는 말입니까? 네? 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소름 돋는 이야기 검색하니까 블로그에 소름 돋는 수학의 재미라는 책이 나오네. 이런. 댓글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황폐해진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다. 전쟁이 끝나고 황폐해진 히로시마, 그곳에서 한 젊은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노파가 그 젊은이를 불렀다. 하도 시끄럽게 불러대서 젊은이는 노파에게 다가갔다. 젊은이, 부탁이 있네. 부탁이 하나 있네. 무엇입니까, 어르신? 이 편지를 땡땡현에 가져다 주면 안 되겠는가? 부탁이네. 이때는 원자 폭탄이 터진 후라 우체부도 교통수단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가는 길과 다른 방향인걸요? 제발 부탁이네.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주고 가죠. 고맙네. 대신 이 편지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읽지 말아주게.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길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지고 한 숙박집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다. 무료한 젊은이는 노인이 준 편지가 생각나서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읽어보기로 결심했다. 편지를 읽은 젊은이는 곧바로 편지를 찢어버리곤 자기가 가던 길로 가버렸다. 그 편지에는 내가 보내는 마지막 곡일세 라고 적혀있었다. 형이 보면 가족이 무조건 죽는 비디오를 같이 보자고 했다. 나는 가족이 죽는 건 싫어서 거절했다. 그러나 형이 이제 너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 나는 안심하고 비디오를 봤다. 이제 너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은 즉 가족은 이미 죽었다. 모두 죽었다. 나와 대화를 한 사람도 형이 아닌 유령이라는 소리. 그이는 예전부터 귀신을 자주 보곤 했다. 신내림을 받은 것도 몸이 허약한 것도 아닌데 영감이 탁월해서 험한 일도 많이 겪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겁도 많은 그이는 때때로 화들짝 놀라는 일이 많아서 연애할 때도 곤욕을 치르곤 했다.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잘도 결혼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직후에도 그이의 귀신 보는 능력은 변하지 않아서 집안에서도 벌벌 떨곤 했는데 요즘은 어쩐 일인지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박혀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저번에 그이를 부르니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었다. 결혼할 때부터 그것만은 감수하며 살자고 다짐하긴 했지만 역시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난 여전히 그이를 사랑하고 있다. 오늘은 그이가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다. 계속 잠을 못 잤는지 짙은 다크서클과 피곤이 가득한 눈이어서 안타깝다는 생각과 부끄러운 느낌에 뭐야 부끄럽잖아 라고 말하자 그이가 무릎을 꿇으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그만하자 제발 그만 이라며 울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하지만 난 그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여보. 응? 해설 여자가 귀신이다. 이쿠미는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 재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쿠미를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보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나머지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다. 그런데도 몸이 좋아지면 다시 일을 시작하곤 했다. 일을 반복하다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엄마는 부적이 든 작은 주머니를 한 개를 이쿠미에게 쥐어주었다. 미안하구나 이쿠미. 이제부턴 혼자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해. 그렇지만 도저히 괴롭고 견딜 수 없게 되면 이 주머니를 열어봐. 얼마 후 엄마는 죽어버렸다. 이쿠미는 엄마에게 받은 부적을 목욕할 때를 제외하곤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가지고 다녔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수영장에 갔을 때 탈의실에서 이쿠미의 부적이 화제가 돼서 그 안을 살펴보자고 친구들이 말했다. 처음에는 화를 낸 이쿠미였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제일 궁금했던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곧 집에 돌아온 후에 혼자 부적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뭐야 겨우 이거? 하고 맥 빠진 한숨을 쉰 이쿠미가 그 부적을 꺼내 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해설 떨리는 글씨로 이쿠미 죽어라 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 다 나갔네. 괜찮아.
별로 무섭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힘들었다.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를 제대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준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준서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준서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노래 좋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피아노 커버.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새로 이사간 곳은 화전이라는 곳이었다. 오래전 미음자로 넓게 지어진 한옥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그런지 비가 새고 대들보도 뒤틀려 있었다. 집은 두 계절이 꼬박 지나도록 품을 들여서야 인가다운 모습이 갖춰졌다. 마당에 있는 라일락이나 뒷란에 있는 텃밭도 좋았지만 내가 그 집에서 가장 좋아한 곳은 북향으로 창인한 사랑채였다. 오래전 이 사랑채에는 어느 무당이 새를 얻어서 신방을 꾸렸었다고 했다. 볕이 잘 들지 않는 그 방은 늘 어둡고 습했다. 그때 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밤 10시에 일을 시작해서 아침 9시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사랑채의 방은 낮에 잠을 자기에 더없이 알맞았을 뿐더러 부모님이 있는 안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몰래 서툰 일들을 벌이기에도 좋았다. 그 방에서 나는 독재했다. 특이하게도 그 방에서 잠을 자면 매번 꿈을 꾸었다. 꿈도 그냥 꿈이 아니라 총천연색의 꿈, 롱테이크 영화처럼 단절없이 생생한 꿈이었다. 나만 그런 것인가 싶어서 식구들과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을 그 방에서 재워보았는데 그들도 대부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 이런 까닭에 그 방에서의 꿈은 백지 같았다. 잠들기 전 이불에 누워서 그날 꾸고 싶은 꿈의 큰 그림을 생각해두면 거의 틀림없이 비슷한 꿈을 꿀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등단한 시인이 되었고 액션 영화의 배우가 되기도 했으며 한 번 먹어본 적 없는 민어회를 된장에 찍어 먹기도 했다. 꿈에 대한 책들도 많이 찾아 읽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꿈의 활강법이라는 방법으로 꿈을 만든다고 했다. 눈을 감고 넓은 대지를 떠올린 다음 자신의 몸을 공중에 띄었다 땅에 닿게 하는 생각을 반복하면 평소 꾸고 싶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만들어 꾸는 꿈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서 이 방법을 여러 번 따라해 보았는데 매번 사막을 걷는 꿈만 꾸었다. 문제는 밤이었다. 사랑치에서 밤에 꾸는 꿈은 낮과 달리 온통 악몽이었다.
가위에 눌리던 때가 많았고 겨우 무서운 꿈에서 깨어나 부모님이 있는 안채로 가려 하는데 방문이 불타고 있거나 사슬로 잠겨있는 이중 악몽을 꿀 때도 있었다. 이 역시 사랑채에서 잠을 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일이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와 우리 가족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폐가였던 집이 모양을 갖춰가자 집주인은 재계약을 거절하고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려웠던지 얼마 후 주인은 다시 그 집을 떠났다. 지난 봄 나는 화전에 그 집에 다시 가보았다. 폐가였다. 빈집은 다시 비가 새고 공들여 쌓은 흙벽도 많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일락 꽃은 향을 내고 뒷안에 심어놓은 나무들은 다른 잡초들과 엉켜 무성해져 있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꿈방이라고 부르던 사랑채의 그 방 또한 여전한 어둠을 품고 있는 듯했다. 화전에 그 집이 없어지기 전에 사랑채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싶다. 당신을 만나는 꿈을 만들어 꾸고 싶다. 한상 잘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함께 밥을 먹고 그간 못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새로 적은 시 몇 편을 읽어주고 싶다. 문 밖까지 당신을 배웅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떨어뜨린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주우며 청소도 하려 한다. 그 긴 꿈에서 깨어나면 멍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문득 커다란 허기를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환절기를 지나며 나는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아프지 않으려 하지 말고 일을 접어두고 병원에 가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구깃구깃한 약봉지를 뜯어 입에 털어넣지 말고 밀린 걱정들을 떠올려가며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알아누워 전기요를 세게 틀고 지난 인연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땀을 흘리며 밖에서 오는 추위와 안에서 퍼지는 신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야 했는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당신과 닿지 못하는 악몽을 꾸고 땀에 젖은 이불을 뒤집어 덮고 길고 질긴 밤을 보냈어야 했는데 새로 맞은 아침 힘겹게 들어오는 창의 빛을 보며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몸 이곳저곳을 만져보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맞았어야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몇 번을 되뇌었어야 했는데 장마가 지났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여름 내내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다. 시내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집 근처에서 몇 개의 일을 더 보고 돌아가는 길. 보기 좋게 비를 만났다. 이런 사소한 불운쯤은 이제 내 생활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라 그냥 걷기로 했다. 빗줄기는 생각보다 드세졌다.
아니 세상을 끝낼 것처럼 내렸다. 처음에는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아볼까 비닐 소재의 가방을 머리에 이어보기도 하고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디 쓸 것이 없나 찾아보았다. 하지만 금세 내 몸은 더 젖을 것도 없이 흠뻑 젖었고 나는 비를 피할 생각을 그만두고 그냥 걷기로 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를 맞은 것이 차라리 후련했다. 그 즈음 나에게는 온통 마음을 쓰며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던 일이 하나 있었다. 일이 변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과 가장 아쉬운 장면 사이에서 한없이 어지러웠다. 그러다 나는 가장 좋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장 아쉬울 장면만을 떠올리기로 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꼭 아쉬운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빗길을 걸으며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잘 접어두었다. 어차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는 더 쏟아지는데 자꾸 웃음이 났다. 마지막 글을 읽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글인데 조금 길어요. 듣다가 주무셔도 됩니다. 취향의 탄생. 생각해보면 나는 환경이 바뀌는 일에 유난히 민감해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흘러도 집에 있는 가구들의 배치를 바꾸는 법이 거의 없고 매일 저녁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꼭 같은 곳에 주차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 대학 시절 방학이 되면 친구들은 교환학생이다, 어학연수다 하는 이름들로 멀리 떠났지만 나는 늘 빈 강의실과 한적해진 도서관과 학교 앞 술집들을 지켰다. 일찍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새학기만 되면 나는 을의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 있었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유치원 문턱에도 가지 못한 아이가 바로 나였다. 앞서 말했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번화가에 있던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곳을 다니지 못한 유년의 내가 가장 즐겨한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봉우리들을 눈에 담아두는 일이었다. 당시 내가 살던 집은 북한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방 안에서도 족두리봉과 비봉과 먼 향로봉이 한눈에 들어왔다. 책상에 앉아 희고 너른 암벽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꼭 도화지 같기도 하고 칠판 같기도 해서 나는 눈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좋아하던 같은 반 여자아이의 이름을 쓰고 지울 수 있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나는 바위가 아니라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기와 편지의 형식이었지만 나중에는 산문과 시로 변했다. 당연히 내 진로 또한 글과 관련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문학을 배우러 간 대학에는 다행히도 나 같은 애들이 많았다. 우린 매일 안주도 없이 이성복과 기영도 같은 시인들의 이야기로 찬 소주를 마셨다. 열정과 치기로 가득했으나 유난히 입이 어렸던 날들이었다. 후배들에게 문학은 말이지, 삶은 말이야 하고 낮은 목소리로 운을 떼며 각자의 부끄러운 어록들을 만든 것도 이 시기였다. 군대를 다녀온 후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누구는 편입학원으로, 또 누구는 인턴 사원으로,
다른 친구는 토익 학원으로 떠났다. 물론 나는 한 번도 그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배신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아니, 오히려 부러워했다. 다만 모험을 싫어하는 성격상 나는 지금껏 해오던 시쓰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을 세울 용기가 없었다. 다시 혼자였지만 홀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익숙한 일이라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몇 해 지나서 나는 평소 좋아하던 문예지를 통해 등단을 했다. 물론 등단을 했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었다. 하지만 골방에서 쓰고 읽던 시를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30이 조금 넘은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것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20대의 시간들을 온전히 글쓰기에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시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삶이 얼마나 힘겨울 것인지를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대개의 사람들은 시인을 만나면 처음에는 막연한 호기심을 보일 뿐 그 호기심이 닿으면 잊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인을 마치 무슨 벼슬이나 지위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문인들의 예술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평균 연봉은 214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문인들은 이미 현실적인 욕망을 미적이고 문학적인 욕망으로 대체해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시가 돈이 되지 않듯 시인이 직업이 될 수 없으니 내가 한 일들은 그동안 빈번하게 바뀌었다. 2회 가까이 오류동의 마트에서 배달을 했고, 강서구의 청가물 경매장에서 지게차를 몰았고, 교정지와 함께 눈을 뜨고 교정지 위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야 하는 출판사의 편집 일도 했다. 관람객들이 잘 찾지 않은 문학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허허로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꽤나 좋은 조건으로 홍보직 공무원 생활을 한 적도 있다. 신기한 것은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는 내가 직장을 옮길 때만큼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삶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면 어김없이 책과 노트북을 챙겨서 여행을 떠났다. 더없이 정적이고 모험을 싫어하는 내 성격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여행이다. 물론 처음 나의 여정들은 내 성격을 꼭 닮아 있었다. 20을 갓 넘긴 나의 여행은 가평과 양평과 청평이 전부였다. 그러면서도 대성리나 강촌은 볼 것이 없어 하고 의기양양해 있었다. 전역을 하고 복학한 후에 오래된 중고차를 한 대 구하고, 그러고 나선 안면도를 그렇게 다녔다. 잘 알려진 꽃지 해수욕장과 방포 해수욕장은 물론이고 인적이 드문 두획이 해수욕장까지 여행을 가면 꼭 자던 숙소에서만 자고 가본 적 있는 식당에서만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낯선 곳에서 구태여 익숙함을 찾아내 그 감정을 즐기던 때였다. 하지만 이후 점점 새로운 여행의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새로운 취향은 주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섬진강에 봄이 오면 하동의 제첩국과 수박향이 은은히 번지는 구례의 은어를 접했다. 여름 신안의 민어와 훅산도의 홍어, 가을에는 포항의 가메기와 서천의 박대를 즐겼다. 겨울 영월의 곤드레와 수안보의 꿩고기와 서귀포의 방어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미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많은 여행을 할 동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미각 다음에 생긴 취향은 시각이었다. 봄을 맞은 통영의 동백섬과 여름이 머무는 고성의 화진포, 그리고 가을 제주의 비자림과 용머리 해안, 겨울 철원의 고석정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곳곳을 어떤 계절과 시간에 찾아야 눈앞에 성경이 펼쳐지는지 나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소 익혔다.
미각과 시각 다음에 생긴 여행의 취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좋은 술안주가 많은 동해는 친구들과 가기 좋은 곳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일산집과 비교적 가까운 서해는 부모님과 그리고 바람과 볕이 좋은 남해와 제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기 좋은 곳이다. 나는 특히 남해 중에서도 통영을 사랑했다. 을에 통영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를 쓰기도 했는데 아래의 시도 그중 한 편이다. 미인은 통영에 가자마자 새로 머리를 했다. 귀 밑을 타고 내려온 머리가 미인의 입술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동백을 보았고 미인은 처음 동백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여기서 한 1년 살다 갈까? 절벽에서 바다를 보던 미인의 말을 나는 여기가 통영의 나폴리래 하는 싱거운 말로 받아냈다. 불어오는 바람이 미인의 맑은 눈을 시리게 했다. 통영의 절벽은 산의 영정과 많이 닮아 있었다. 미인이 절벽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며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통영을 사랑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나와 마음으로 한 철을 함께 보낸 애인도 통영을 사랑했다. 시인 백석과 도종환과 청마 유치원도 통영을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미인들이 통영을 사랑했을 것이다. 백석은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라 말했고, 도종환은 섬 사이로 또 섬이 있었다. 굳이 외롭다고 말하는 섬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통영에서 나고 자란 청마 유치원의 사랑 이야기 또한 우리를 즐겁게 한다. 1947년 40살의 유치원은 통영 여중 교사로 갓 부임한 한 교사에게 반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통영 우체국에 들러서 편지를 보냈다. 1967년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그가 보낸 편지는 약 5,000통에 달했다. 당시 현실에 수많은 제약으로 묶여있던 유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고백은 바로 편지였던 것이다. 그 수많은 편지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이영도 시조 시인이었고, 유치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동안 받은 편지를 엮어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통영 이야기에 도다리 쑥국이 빠지면 아무래도 허전하다. 봄이 제철인 도다리 쑥국은 쌀뜨물에 살이 오른 도다리를 넣고 된장과 소금만으로 간을 맞춰가며 끓인다. 쑥은 도다리가 완전히 익은 후에 넣어야 되는데 일찍 넣으면 향도 사라지고 식감이 질겨지기 때문이다. 맑은 탕이나 국보다는 붉은 찌개를 좋아하고 쑥을 그토록 싫어하는 내가 도다리 쑥국을 즐기는 것은 시원한 맛과 더불어 어떤 금기를 깨는 쾌감을 느낄 수 있어서이다. 유난히 비린 것을 먹지 못했던 당시의 애인도 도다리 쑥국만은 한 그릇을 다 비우며 멋쩍은 듯이 내게 웃어 보였다. 봄이 오면 나는 병을 앓을 거다. 하던 일을 제쳐두고 통영에 가려 하는 병. 따지고 보면 병도 내 삶의 취향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꼭 통영이 아니더라도 나는 한 번 여행을 간 곳이라면 다시 그곳을 찾는 버릇이 있다. 아무리 실망했던 여행지라도 그렇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을 떠올려도 좋겠고, 여전히 소심한 마음이 만들어낸 걸음이라 해도 좋겠다. 내가 다시 찾은 그 여행지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일종의 안도감이다. 이 안도감이란 왠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불안해하던 처음 여행 때의 생각을 보란듯이 부정하는 것에서 온다. 또한 이제 두 번째이니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도 그리 아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도 온다. 물론 이 여행이라는 말을 지우고 그 자리에 만남이나 연애라는 말을 넣어도 뜻은 통한다.
끝났는데 재밌네요.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잘 준비를 한번 슬슬 해볼까 해요. 잘하고 읽은 거야. 참 잘하고. 들으면서 자면 좋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냅시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산문입니다. 10초 세고 끝낼게요. 10, 9